네, 그러면 첫 번째 코너인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에 대해 가지고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그 오펙 회의가 주말 동안에 있었어요. 요번에 뭐, 그 전에 말들이 많았죠. 뭐, 증산을 한다는 이야기도 한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는 감산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별 재미는 없었어요. 동결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 회의가 6월이거든요. 이제부터는 1년에 두 번씩만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이 좀 독특했던 거죠. 코로나 특이성 때문에 매달 회의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 텀이나 이런 걸로 봤었을 때, 회의 텀이나 이런 걸로 봤었을 때에는 오펙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좀 하향 안정화 계속되는 모습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요. 다음으로 중국은 뭐 일주일 내내 나왔던 이야기가 봉쇄 완화 이거 어디까지 하느냐, 어느 속도로 하느냐인데 생각보다는 속도가 좀 빠릅니다. 계속해서 이 관련된 이야기 주중 내내 나왔었는데 이날에 나왔었던 거는 폭스콘 중국 공장 있는 정저우 쪽에서 정상화가 이르면은 이달 말부터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테슬라 이제 중국 감산 루머가 이날 나왔었어요. 블룸버그에서 테슬라가 중국 수요 감소로 인해 가지고서 일부 모델 20% 감축을 할 것 같다라고 했고, 그러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테슬라에서는 그거는 잘못된 뉴스이다라고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라고 해 보면 뭐 여기 많이들 들어가서 보시잖아요. 그 트위터에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거 이제 뭐 유료화 해가지고서 실시간 자료는 유료로 주겠다라고 하던데 어쨌든 좀 지난 거 봐도 좀 도움은 됩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그 주문 잔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중국 부분에서의 이제는 주문 잔고가 남아 있는 것이 얼마 없다. 그러니 중국 쪽에 그 캐파는 늘려놨는데 생각보다 중국 업체들의 반격도 거세고 해가지고서 그렇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리 중국 공장에서 수출로 나가는 물량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다 돌릴 수가 있겠느냐? 물량을 계산해보면 감산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지금처럼 뭐 월간 판매나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해버리면은 테슬라 주문 잔고는 이제 바닥이 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가동률 조절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나온 이야기가 테슬라에서 원래 한번 중국에 최근에 그 가격을 인하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추가로 인하를 하는 걸로, 요 소식도 사실은 그 뉴스가 나오기 전부터 일단 돌았었죠. 각종 그런 소셜 미디어에 중국에서 이런 누가 견적을 받았는데 이렇게 나왔대라고 하면서 그런 게 막 캡처돼서 돌아다녔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좀 공식화되었죠. 전체적으로 봐서 뭐 이거 테슬라만의 문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공급망 교란을 겪으면서 가장 오래, 대체적으로 오래 기다렸어요. 우리가 뭘 사려고 하면 좀 인기 있는 걸.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로 대기 시간이 길었던 거를 이야기하자면 자동차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제 예약하는 건 굉장히 쉽잖아요. 뭐 100만 원만 내도 예약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차가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러면 다른 데에도 예약을 같이 걸어야겠네 해서 소위 말해 더블 부킹 문제가 자동차 업계에서는 꽤 만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이 다들 우리 주문 잔고는 이 정도 됩니다라고 했던 게 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주문 잔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문제가 테슬라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서 본격화되고 있다. 자동차 업계 전반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거는 자동차 업계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마진 압박이나 어쨌든 좋지 않은 소식이죠. 사실 자동차 업체들이 코로나 때 잘 벌었었잖아요, 이익을. 근데 요 부분이 그 전체적으로 경제에 봐가지고서는 인플레 안정에 좀 기여를 할 수는 있겠죠. 자동차 쪽이 보시면은 중고차부터 비롯해가지고 신차 쪽도 굉장히 그 인플레를 일으키는데 많은 그런 기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최근에 재고가 좀 늘고 있고 그러니 인센티브를 늘리고 차 할인까지 하게 되니까 인플레 안정에는 기여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것 같아요. 경제에는 현상이 있을 때.
다음으로 월요일에 뭐 이것저것 뭐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때부터 침체,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 가지고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 마이크 윌슨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뭐 사실 지금 최고의 스타입니다. 마이크 윌슨이 위아래로 뭐 중간중간에 아주 미니 사이클까지도 다 맞춰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분의 말을 과연 거역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마이크 윌슨의 기세는 아주 드높죠. 근데 이제는 팔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는 여기에서 베어마켓 랠리가 좀 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많이 가면은 S&P 500이 4150까지도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는 베어마켓 랠리가 끝난 것 같아요. 팔아야 될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뒤에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세요. 실적 하향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땐 연말엔 3,900까지도 3,900 정도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년 1월에서 4월 사이에는 실적이 워낙에나 하향이 좀 더 될 것이기 때문에 3,000에서 3,300까지도 폭락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이 사실 여기에 일단은 반응을 좀 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또 기사를 하나 썼어요. 지금 연준 위원들의 FOMC가 코앞이니까는 통화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못하는 침묵 기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기자가 또 기사를 썼는데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티밀하우스니까. 근데 내용이 뭐냐 하면 최근에 고용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걸 보니 시간당 평균 임금이 예상보다 너무 높더라.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임금 인상발 아주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도 있으니까 연준에서 다음 회의, 그러니까 12월 다음 회의죠. 12월 회의에서는 50bp 인상인데 그 다음 회의인 2월 1일 날 회의에서도 50bp를 인상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369 12월 회의에서 연준이 점도표를 찍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 12월 회의에서 점도표가 9월의 점도표보다 상향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9월 점도표는 4.5에서 5.0, 그러니까 내년 기준이에요. 인데 12월에는 아마 4.75에서 5.25 정도로 찍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내년 2월 회의에 대한 50bp 인상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이 기사 나온 이후에도 또 증시가 조금 안 좋게 반응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월초 되면 ISM 서비스업 그 다음에 제조업 PMI 나오잖아요. 그 전주에는 제조업이 나왔고 이번 주엔 서비스업이 나왔어요. 보시게 되면 일단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경제가 그리 나쁘지 않다 이렇게도 보일 수 있는데 그래 버리니까는 이날에는 인플레도 못 잡는데 이거 괜찮을까라고 하면서 경제가 예상보다 덜 나쁘다 혹은 서비스만 봐선 더 좋은 거죠. 그렇게 돼 버리니까는 또 이게 오히려 증시에는 안 좋게 작동을 했었어요. 세부 내역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내용들이 다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소위 입댈 게 없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고 산업별 코멘트를 보면은 이랬어요. 요거 이제 한번 쭉 읽을게요. 저희는 요거 나오면 한번 다 말씀을 드리니까. 일단 농업 쪽에서 보게 되면 비즈니스는 잘 되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거의 돌아왔습니다. 건설은 지난달과 거의 같습니다. 신규 주문 요청 경고합니다. 재료비, 식사 및 숙박 비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교육 서비스 관련 리드타임 여전히 깁니다. 연료 비용 약간 하락했지만 여전히 공급망에 따라 가지고서 부족하고 지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쪽 인력 관련 예측이 좀 개선이 되어서 수술량을 늘리는 등 업무량을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몇 의료 관련 용품은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지만 다른 카테고리는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호흡기 관련 바이러스와 독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해 말까지 비즈니스 강세 유지할 걸로 예상합니다. 기타 서비스 보시면 지난달과 변함없습니다. 여전히 8에서 12개월의 리드타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요. 개선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분야 구인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 같지만 최고의 인재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고 이에 맞는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성장의 기회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소매업 전반적으로 사업은 안정적입니다.
고용은 낮고 인플레는 전달에 비해 낮아졌습니다. 공급망 문제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운송 및 창고, 비록 더 높은 수준의 지원자를 더 많이 보게 되었지만, 그러니까 고용 쪽에서 조금 완화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채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년 1분기에는 양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또 좀 상황이 좀 더 개선되어서 변하기를 희망을 합니다. 여전히 평소보다 긴 리드 타임으로 인해 가지고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산 쪽 에너지 서비스 관련 수요는 가까운 미래에 매우 강할 것으로 봅니다. 요거는 사실 좀 저는 이해는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문장으로 봐가지고서는 조금 이제 제가 어떤 말인지를 해석하기는 어렵긴 했었는데, 네. 그 다음 유틸리티 보시면 지방, 지역 및 국가 전체 공급 제약으로 인해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매 쪽. 전년 동월 대비로는 크게 증가했지만 전월 대비로 해가지고서는 물량 측면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좀 제조업에 비해서 서비스업은 좀 여전히 경제가 좀 뜨거운 모습이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는 공급망 교란이나 아니면은 인력 구하는 거, 아니면은 인플레가 내려오는 것, 이런 측면에서도 조금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는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일 주목하는 거는 사실 소매하고 여기선 도매예요. 요것들이 많은 걸 좀 얘기해 주거든요. 왜냐면 소매업 같은 경우가 한 여름에 그때 얘기할 때 재고 조정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재고 조정이 좀 나타났고, 도매 쪽도 그런 것들에 대해 갖고서 할인 판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힌트들을 줍니다. 요번에 보면은 일단은 조금 소매 쪽으로 봐가지고서는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온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6일 화요일로 가게 되면 중국에서 계속 이제 봉쇄 완화 조치가 나와요. 이날 나온 거는 오늘 6일인데 다음날 7일에 10대 대책이 정부에서 발표될 것 같다라는 소문이 돌았고, 증시에서는 좋게 반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중국에서 확진자가 많이 늘었었다가 또 좀 줄고 있어요. 그리고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안 나오는 날도 많아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세 가지 정도 사람들이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중국 정부에서 지금 데이터를 속이고 있는 거다. 그럴 리 없다. 지금 중국 백신은 물 백신인데 어떻게 저렇게 안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느냐, 재개방을 하고 있는데 저건 자료가 거짓이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 알고 보니까 물 백신이 생각보다 치명률 관리에는 효과적인 거 아닐까? 물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맞아봤자 병에 걸리는 건 변함이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약효가 있는 걸 여러 차례 맞으니 그거 덕분에 많이 아픈 거는 피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민들이 굉장히 조심한다는 거죠. 제로 코로나라는 세상에 2년 이상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막 풀린다고 나갔다가 바로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야?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제 봉쇄 완화 조치를 정부가 내리기 전보다 중국의 국민들이 훨씬 더 조심해서 다닌다라는 것이죠. 요 세 가지에 대한 가정들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세 개를 이제 다 섞어서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약간씩의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어쨌든 숫자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봉쇄 개방하는 쪽으로, 완화 쪽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날에는 아주 거물급 인사가 침체에 대해 또 우려를 했어요.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나와서 금리도 높은 상황에서 더 오래 가야 될 수도 있고 그것보다도 더 높은 수준까지 올려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이거 잘못하면 침체 진짜 엄청나게 겪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사실 굉장히 중량감 있는 인물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전날에는 이제 마이크 윌슨이 우리 증시 이제는 빠져야 될 것 같아. 티밀하우스 기자가 이거 2월에도 50bp일 것 같아. 그럴 수 있어. 제이미 다이먼이 우리 이거 침체야 해버리니까는 증시 분위기는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브루킹스 연설에서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기 전 수준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날. 그러니까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죠. 침체 우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티밀하우스 기자의 기사는 그 전주 금요일에 있었던 고용보고서에서 시간당 평균 임금이 높게 나온 거. 그거가 이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시장을 최근에 끌어내린 주요 동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원유 시장은 또 좀 많이 내려가가지고서 인플레 안정화에는 기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75달러 아래로 이제 내려갔어요. 이날 75달러 이하로 내려갔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전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전쟁에 따른 커머더티 가격에 따른 인플레 요인은 막 이렇게 되면 사라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이고요. 실제로 미국의 가솔린 가격도 전년 대비해 갖고 이제는 최근에는 내려온 걸로 계속 내려서 그렇게 되었죠. 네. 그러니까 뭐 아주 이게 저희가 혼돈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뭔가 소식들도 뭐 아주 그 좋아 보이는 건 나빠 보이는 게 막 혼재돼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다음 7일 수요일에는 중국에서 실제로 10대 방역 완화 조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근데 증시는 빠졌어요. 왜냐하면 전형적으로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파는 그런 행태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아주 이 소문이 구체적으로 돌았었구나. 막 그 정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러시아 푸틴 뭐 때 되면 한 번씩 이런 얘기하죠. 핵 발언을 하는 거죠. 증시에서는 일부 좋지 않게 반응을 했어요. 근데 저는 좀 특이하다 느꼈던 거는 더 이상 이제 푸틴의 발언에 유가가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슈가 사실 그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경로를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커머더티 가격을 빵 띄워서 나쁜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은 금리도 오르고 그 다음에는 증시는 내리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졌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는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입장에서는 여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에는 더 이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지고서 뭔가 움직이진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날 중고차 매나임 가격이 나왔는데 보니까는 전월 대비 조금 또 빠졌어요. 원래 상반월 숫자만 봐서는 조금 오르는 걸로도 나왔는데, 물론 이제 계절 조정치 반영하기 전에는 마이너스인데, 이번에는 계절 조정치 반영 이후로도, 이전으로도, 어쨌든, 그 하반월에 내렸다는 거죠. 중고차 가격이 추가로. 그래서 전월 대비로 내렸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이제는 14% 마이너스. 그래서 결국에 자동차 쪽에서 인플레 완화에 많이 기여를 해주지 않을까, 뭐 그런 모습이 계속 관측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날, 우리가 이제 노동 비용이 지금 굉장히 증가하는 게 문제잖아요. 인플레 쪽에서. 근데 요 날에 분기에 한 번씩 발표되는 단위 노동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또 하향 수정이 크게 됐습니다. 이날. 원래는 3분기에 3.5% 올라간 걸로 봤는데 이거 우리가 또 좀 더 세밀하게 보니까 2.4%더라. 그래서 단위 노동 비용이 1분기에는 12.7% 늘었는데 2분기에는 8.9%, 3분기에는 2.4% 증가로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제는 이런 내용에 별로 시장은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뭔가 중고차도 또 추가로 내렸어요. 아니면은 노동 비용도 사실 알고 보니 그 정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해도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그거는 약간 됐어. 침체 얘기해야지. 인플레 원래 내려오는 거잖아. 근데 인플레가 좀 높게 나오면 거봐 아직 인플레 안 끝났어. 막 이러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방향성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확고해 보입니다. 저는 내려가는 쪽으로. 다음으로 인해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 회의를 열었는데요.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이 시사되면서 상당히 비둘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딱 겉으로만 봐서는 50bp를 인상하면서 애널리스트 분들의 예상치대로 나왔는데, 근데 문제는 그 성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 이런 게 들어가 있었던 거죠. 위원회는 정책금리의 추가 인상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회의에서는 무조건 우리가 금리를 올린다 이게 아니라 상황을 봐가지고서 올릴지 말지를 결정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시사를 한 거죠. 이것이 캐나다가 긴축에 들어간 이후로 처음으로 들어간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비둘기적으로 당연히 여겨졌던 것이고, 사실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지금처럼 침체 우려가 크지 않았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반응을 해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캐나다 중앙은행의 상황이 어떠냐라고 봤을 때 이번에 50bp를 인상을 하면서 4.25%가 기준금리가 되었거든요. 근데 캐나다의 지금 소비자 물가가 6.9%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걸로는 물가 상승보다 기준금리를 높게 잡아야지 물가가 비로소 잡힌다라고들
많이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근데 지금 캐나다에서는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앞으로 추가 인상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다른 나라도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연준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했었는데, 요즘 분위기가 이런 거 이제 안 보는 분위기니까 그냥 그러고 넘어갔습니다. 다음 8일 목요일에 보게 되면 다음 주에 중국에서 경제공작회의가 15일에 열리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솔솔 요 날에 불어났습니다. 어떤 분야였냐면 부동산이었어요. 추가 완화 정책이 나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너무 경제 지표가 나쁘다 보니까는 그걸 되살리기 위해서 지금 뭐 방역 완화도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경제 지원책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연장선상인데, 특히나 중국이 부동산 쪽이 어쨌든 영향을 크게 받는 경제 구도다 보니 부동산에서 좀 추가 완화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돌았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분야를 건드릴 걸로 사람들이 봤냐 하면, 지금 중국에서요,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말라고 2016년부터 이렇게 규제를 해온 게 있습니다. 그때 중국 정부가 무슨 말을 했냐 하면, 부동산은 투자 대상이 아니다, 그건 사는 곳이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2016년에. 근데 이번에 부동산 경제가 너무 나쁘다 보니까 이거를 철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철폐가 돼버리면은 상당히 좀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는 제가 볼 때 방역 완화 다음으로 큰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국이 안 좋다일 수도 있고,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이 경제를 띄우고 싶다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날 한국에서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이 있었는데, 그 전주에 있었던 그 MSCI 그 리밸런싱하고 그러니까는 연계는 아니고 그 시기가 한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났는데, 요 두 번으로 인해 가지고서 사실 이런 것들은 일회적인 그런 수급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근무를 할 때도 이걸 아무리 예상을 해보려고 해도 금액을 막 그날 얼마 실제로 되는지, 그러니까 계산은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서 다 그걸 보고 있으니까 선행해서 전략을 짜기도 하고 누구는 후행해서 전략을 짜기도 하고, 그 순간에 뭔가 노리는 그런 다 생각들이 달라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날에 예상으로 나왔던 숫자로 찍혔던 걸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한 일주일 상간으로 짧게 막 두 번, 뭐 어떤 때는 일조 이상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몇천억 나가기도 하는 걸 경험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금액으로 볼 땐 큰 것 같지만 격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속성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수급 이벤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날 미국에서 그 키스톤 송유관 가동이 중단이 돼서 누출이 좀 있었다 하더라고요.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유가 3%빵 뛰었어요. 근데 바로 가동 중단 일시적일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는 올라갔던 거 다 그대로 반납하고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실제로 다음 날에 일부 재가동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국이 요즘 조용하죠. 영국이 아주 무난하게 지금 또다시 긴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본인들이 계획했었던 적극적 QT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본인들이 그 연기금 LDI 때문에 갑자기 채권을 사게 됐잖아요. 그것도 다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량 그 줄여가고 있거든요. 무난하게 진행 중이에요. 뉴스가 없으면 무난한 거죠. 다음으로 미국의 실업 관련 데이터가 나왔는데, 신규는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연속은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입니다. 그래서 실업 쪽으로 봐가지고서는 좀 뭐 이쪽으로 봐서는 느껴지는 것이 뭐 여실히 미국의 고용도 뜨거움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저는 뭐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9일 금요일로 가게 되면 그 옐런 재무장관이 좀 긍정론을 설파를 했습니다. 기자들을 만나가지고서요, 우리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예스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임금 인상발 물가 상승 현상은 아직 관측되지 않는 것 같다. 그 다음에 공급망 교란 문제 완화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더불어 인플레이션도 완화가 순조롭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시장이 제일 우려하는 게 인플레 그리고 침체잖아요. 그 두 가지에 다에 대해 가지고서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연준도 그렇고 또 옐런도 그렇고 워낙에나 이번에 뭐 인플레 일시적이다부터 해가지고서 신뢰를 많이 잃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봤자 사실 뭐 제이미 다이먼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비해가지고서는 시장에서는 뭐 별로 그냥 코웃음만 쳤던 것 같아요, 반응이. 근데 지금 그 정부 인사 중에서 제 생각에 요즘에 뭐 신뢰도로 봤었을 때 거의 뭐 최고 수준의
있는 분이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한국은행 총재, 신임 총재이십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주식을 이렇게 섹터를 픽해줬다라는 이제 그런 약간 농담이 이날에는 있었죠. 뭐냐 하면 최근에 신임 총재가 환율에 대해 갖고 기가 막히게 맞췄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을 했잖아요. 그때 1,400원 이상일 때 해외 투자에 대해 가지고서 그랬다가 환 쪽에서 안 좋을 텐데라는 식으로 경고를 좀 보냈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기가 막히게 환율이 두두두둑 원화 강세로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국회 경제금융과정 강연 중에서 이런 발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반도체가 내년 하반기에 요 보세요. 반도체 회복하는 내년 하반기 경제 이제 반등 나올 거다. 그럼 뭐야? 반도체가 회복하는구나. 그 다음에는 부동산 PF 문제 과장된 게 좀 많다. 부동산도 이게 PF발 그런 뭐 ABCP 문제라든지 건설사들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너무 좀 안 좋게만 봤던 거 그러니까 최악의 비관론에 가졌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는 이날 좋았던 섹터가 반도체 좋았고 갑자기 요 말씀 전해지자마자 반도체 오르고 건설주 오르고 부실없다 그러니까 은행주 오르고 그랬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과연 환율에 이어가지고서 기가 막히게 또 맞추실지 한번 나중에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다음으로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나왔는데 중국은 지금 경제가 나쁘다 보니까는 물가가 다 눌려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관심은 아무래도 생산자 물가겠죠. 예상보다는 살짝 덜 떨어지긴 했지만은 전월 마이너스 1.3과 똑같은 또 마이너스 1.3%가 나왔습니다. 사실 뭐 너무 많이 보여드려가지고서 요거 이제 뒤에 요거랑 같이 엮어서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중국의 물가가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마이너스에 있으면은 결국에는 돌고 돌아 미국 쪽 인플레 안정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또 나빠지게 되면 침체 우려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요 정도 수준에서 조금 옆으로 가다가 반등을 해주면은 그게 제가 볼 때는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베스트 시나리오이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중국 쪽에서 이 진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강합니다. 언제 제가 발행했는지 이제는 까먹을 정도인데 특별국채를 발행을 하기로 결정을 또 내렸어요. 3년 만기 7,500억 위안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미국의 생산자 물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뭐 아주 주요한 이벤트였었죠. 지난주로 보게 되면 예상치를 상회를 했어요. 사실 우리가 생산자 물가까지도 그렇게 챙겨보지는 않았었는데 그리고 또 소비자 물가 대비해서는 중요도는 많이 낮습니다. 그렇지만 물가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되게 또 집중해서 보게 되죠. 근데 이게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전월치도 상향 수정이 되면서 와, 이 중에 서프라이즈다. 물가가 쉽게 안 잡히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음 주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도 그래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더 크게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 선물이 거의 뭐 플러스 1%까지 오르던 게 마이너스 1% 가까이로 급전직하하고 이날 내내 그냥 뭐 좀 안 좋게 눌려갖고 작용을 했었죠. 근데 사실 이게 보시면은 그 전 달에 비해 갖고서는 쭉 내려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근데 이제 예상치 대비로는 덜 떨어졌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사실 이 한 달 한 달 숫자에 대해 가지고서는 제가 예상을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뭐 한 달 숫자는 여기 보시겠지만 수정도 있고 뭐랄까요. 이렇게 변수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냥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봤었을 때에 지금 미국의 가령 이제 생산자 물가 요거를 중국의 생산자 물가하고 3개월 편차를 두고 그려보면은 이렇게 좀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좀 더 많이 빠지지 않을까. 그 다음에 미국 수입 물가하고 생산자 물가도 해보면은 요게 이제 또 3개월 시차가 있는데 요거 봤었을 때에는 수입 물가도 좀 내려가지 않을까 더불어서 그래서 여전히 훨씬 더 좀 인플레가 안정화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뭐 다른 저런 이런 이제 좀 각종 선행 데이터들을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요번에 생산자 물가 보고도 그냥 뭐 방향성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 나왔으니까는 앞으로 계속 몇 달씩 더 보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이날에는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도 나왔는데요. 예상보다 단기가 낮게 나왔어요. 진짜로 이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유가하고 참 연동이 많이 됩니다. 최근에 유가가 또 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내려와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우려들이 많이 높았었고 또 파월 의장도 미시간 기대 인플레를 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 숫자는 다행히도 요렇게 좀 내려오고 있고 네, 요번에 4.6이 나왔네요. 장기는 근데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실 장기는 크게 변동은 없어요. 예. 네, 어쨌든 지금 3으로 고정이 돼 있다. 예. 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계속 떨어지다가 PPI 나오면서 반등을 좀 했습니다. PPI 나오면서 반등을 조금 했고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는 진짜로 꽤나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거. 예, 그 다음에 요거 관련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지난주에 사실 제가 브릿지워터 얘기를 잠깐 꺼냈다가 이제 이게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넘어갔었잖아요. 근데 그때 브릿지워터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었었냐 하면은 이거예요. 브릿지워터가 요런 기사가 나왔어요. 브릿지워터가 그쵸 요건데 원래 연초 이후로 수익률이 좋았는데 지난 2달 동안에 이걸 뭐 상당 부분 까먹었다. 그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9월 30일까지 봐가지고서는 펀드가 22% 수익률이 YTD로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13%를 깨먹었다 4분기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연초 이후로 해가지고 6%밖에는 수익이 안 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알기로 브릿지워터라고 하면은 4계절, 늘 푸른 펀드, 올웨더 펀드.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는 걸로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주식도 좀 넣고 채권도 좀 넣고 커머더티도 좀 넣고 해가지고서 아주 잘 방어되면서 그래서 변동성은 낮으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계속 벌어들이는 그런 포트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는 주가가 빠질 때 금리가 올려버려서 채권도 손실이 났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커머더티 쪽에서도 금이나 이런 것들, 방어막을 해줘야 될 것들이 손실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가정을 짜가지고서 추적하는 곳들이 있어요. 만약 이제 레이 달리오가 얘기했던 대로 포트를 짠다. 과거 뭐 이렇게 채권이랑 주식이랑 섞어서 나는 합니다. 우린 전략을 짭니다. 기본적으로 했던 거를 참고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뭐 그런 거 참고하는 그런 기관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한데 보통 이런 그림이에요. 뭐냐 하면은 2021년도에 수익을 못 내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는 손실이 많이 납니다. 원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짜게 되면 수익률이 나쁜 게 사실은 정상이죠.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는 최근엔 좋아져야 돼요. 왜냐면은 최근 2달 동안에는 주가는 올랐죠. 근데 금리는 내렸잖아요. 그럼 채권 가격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는 요런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작년에는 못 벌고 약간 손실 나고 올해는 손실을 정말 많이 내다가 최근 2달 동안에 돈을 벌었어야 돼요. 근데 보시면 브릿지워터는 올해 계속 잘 벌다가 최근 2달에 까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랑 반대로 했다라는 걸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은 채권의 숏을 엄청 친 거 아니냐. 주식도 더불어서 숏을 많이 친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생각을 더 또 강화시켜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브릿지워터 같은 경우에 작년도 전체 수익률이 2021년도 전체 수익률이 8.14%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대표 펀드 이제 퓨어 알파 2 펀드 같은 경우에 8.14%의 작년에 수익을 냈다라고 해요. 근데 12월 달에만 7.8%. 그러니까 11월 달까지는 0.2% 벌었는데 11월 달까지는 12월 한 달 사이에 7.8%를 벌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때 무슨 일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면 이때부터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죠? 보면은 금리가 팍 튀어요. 그죠? 금리가 팍 튀어요. 그래서 이때도 나왔던 이야기가 레이 달리오가 채권의 숏을 많이 쳤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될까에 배팅을 많이 했다.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올해 지금 수익률하고 이렇게 뭐
원래 같으면 갔었어야 될 수익률 곡선하고 실제 수익률 나오는 거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브리지워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가 볼 땐 숏이 많은 것 같아요. 채권도 그렇고 주식도 일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오는 펀드 매니저 서베이 이런 거 제가 이제 공유를 하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매니저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포트를 짜고 있다라고 하는데 브리지워터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브리지워터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하는 데들이 많지 않겠느냐.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건 뭐냐 하면 최근에 사실 좀 의아하다 싶을 정도로 장기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단기는 안 떨어졌잖아요. 장기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게 심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 워낙에나 이게 수급 요인이지 않겠냐. 워낙에나 미국 장기채는 지금 숏 쳐놓은 애들이 많다. 왜 장기채냐면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 단기채 숏 치는 것보다 장기채 숏 치는 게 먹을 게 훨씬 많아요. 듀레이션 훨씬 기니까. 그래갖고 장기채를 숏을 잡는 게 이 수익률 극대엔 더 좋거든요. 아마 장기채 쪽에 숏이 몰려있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 중에서 일부는 이쯤이면 난 차익 실현할래. 난 이거 왜 이렇게 가팔라 로스컷을 할래.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수급 요인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있을 수 있고 수급 요인 때문에 요즘에는 또 가파르게 내려온 것 아니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경제에 지금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던 경제 상황에 따라 그 장기물은 경제의 이런 면을 대변해요. 그게 조금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상당히 공격적으로 브리지워터는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올해도 절대 아니다라는 거를 최근 2년 동안은 최소한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좀 내려왔어요. 2.2 레벨이면 너무 좋죠. 이 레벨로만 계속 가지면 연준도 되게 좋아할 것 같고요. 유가 요번에 또 좀 빠졌습니다. 감산이 좀 그래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동결 결정을 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침체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럼 기름 소비도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유가가 더 좀 내렸던 것도 있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전쟁 이전 수준으로 이제는 거의 돌아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보시면은 미국의 GDP 예상치는 3.15 아직까지 4분기 견조하게 좀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소비가 지금 잘 받쳐줄 걸로 4분기 예상치는 나오고 있다. 예. 총평을 해보면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 대비 높았지만 저 생각은 동일합니다. 계속 해가지고서 방향성이나 인플레 내려온다에 대해 가지고서 생각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플레가 또 좀 안정화가 되면 그렇게 돼버리고 나면은 이제 침체 걱정 많은 그 부분 사실 제가 정확히 이럴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요즘에 몇몇 가지들 특징 있는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혹시나 운 좋으면 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요 뒤에 말씀드린 침체에 대한 그런 가능성 얕은 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요.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예. 다음 주는 중요한 거 나오죠. 소비자 물가 아주 중요한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미국의 FOMC 있고 그 다음에 영국하고 다음 날에 유럽 통화정책 회의도 나오게 됩니다. 다음 주 아주 메인 디시 같은 이벤트들이 있으니까는 한번 지켜보시고요. 제가 사실 숫자를 예상은 못합니다. 제가 눈앞에 있는 거는 모르고 그냥 방향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FOMC 있고 나면은 제가 항상 다음날 아침에 그 방송에 나가서 또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